보드게임 할까? 가끔은 콘솔도, 가끔은 PC도.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입니다. 저희 일단 시작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뭔가 허전하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몽크르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솔직히 우리가 몽크르님한테 죄송해야 되죠? 네, 몽크르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가 미리 사실은 본방 녹음을 땄었어요. 미리. 뭐 당연히 해야죠. 네네네. 파일이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거를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네. 파일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늦게 알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심지어는 저희가 녹음을 땄던 원본 파일은 멀쩡해요. 근데 이걸 변환을 하려고 하거나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파일이 다 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베레몽 녹음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네, 일이라.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편집을 하고 당장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방송이 펑크가 날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레인트리님은 당장 녹음을 하러 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이제 몽크르님은 사정상 생계가 달린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게 절박한 느낌인데, 그냥 일 때문에 못 오세요? 그죠. 예. 사실 그렇게 예. 급히 불렀는데 오실 수 있었던 레인트리님께도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고요. 그래갖고 사정상 저희가, 녹음을 했었는데,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땐 그거는 영영 들을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강행으로, 몽크르님을 제외하고 별 수 없이 오늘은 긴급 수혈을. 그렇죠. 네. 이게 재밌는 건 몇 시간 후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저희 지금 급해요. 제가 지금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또 이게 끝나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뭐냐면요. CIV입니다. 네. 행복한 바오밥에서 현재 국내 출시가 됐고, 그리고 뭐 한때 뭐 잠깐 언급도 됐었고 한글판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출시한 게임이죠. 대한민국이.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CIV 이 게임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다가 행복한 바오밥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게임 박스를 보고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유려하다. 색깔도 되게 색감이 되게 좋았어요. 기본적으로는 하얀색에 녹색에 섞여 있어서 딱 봐도 예쁘다. 맞아요. 이렇게 화사한 색깔. 그래서 그 시선이 되게 많이 갔는데 CIV라고 많이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원 제목이 카르타 임페라 빅토리아예요. 근데 뭐 워낙에 기니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이 신기한 점은 작가분도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을 선보인 게 보드게임에. 그렇죠. 이게 처녀작이죠. 지금 딱 그런 것 같은데. 네, 처녀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게임을 오늘 하기로 선정을 한 이유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행복한 바오밥이라는 퍼블리셔 자체가 그렇게까지 헤비하거나 뭐 게이머스한 게임은 잘 내지를 않기 때문에 반교육용에 걸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게이머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걸쳐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라이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박스는 흥미가 갔지만 유통사를 보고는 이제 퍼블리셔를 보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 게이머스 분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게임을 선호도가 좀 떨어지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은 우선 행복한 바오밥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시면 아시겠지만 행복한 바오밥 자체가 이제 좀 그래요. 좀 교육 쪽에 좀 약간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보드게임만을 위주로 하는, 뭐, 몽크르님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베리님은 아마 관심이 별로 없었고, 설령 교육용이 아니라고 해도, 약간의 선입견이 좀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들어갈 약간 수도 고정관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아마 그 그러지 각 않을까 싶어요. 퍼블리셔당 아이덴티티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 이미지를 덧입혀서 네. 파는 그런 게 있는데, 뭐 행복한 바오밥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게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실 접하기에는 뭐랄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주변에 가족 게임을 위주로 사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 게임을 접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게임을 저희가 오늘 할 게임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행복한 바오밥에서 이제 그 리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행복한 바오밥 측에서 이제 게임을 제공받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베리님처럼 이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게임이 뭐 굉장한 게임이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이제 기회가 돼서 저는 이제 그런 의도가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신작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보드게임 기계도 등록도 안 된 상태라 신작이라서 이제 신작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는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저도 베리님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저도 비슷한 의견을 냈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되게 재밌다. 예, 저도 그랬어요. 일단 이 게임 정보부터 살짝 드려볼게요. 이 게임은 2인에서 4인까지 되는 게임이고요. 여기다가 좀 사담을 붙이자면 긱 자체에서는 2인에서 4인이 다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이 점에 동의를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오묘해요. 2인에서 4인까지가 다 괜찮은 게임이 잘 없어요. 없죠. 거의. 인원을 안 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플레이 타임은 20분에서 40분인데 저는 한 중간 30분 생각합니다. 네. 20분은 진짜 짧아서. 제가 봤을 때는 2인이서 20분, 3인이서 30분, 4인이서 40분 아닐까 싶네요. 이거 견제 없으면 되게 빨리 끝나는 게임이고요. 견제가 좀 있으면 오히려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8살 이상, 8세 이상인데 이 말인즉 룰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기게이트가 1.0이니까 뭐 충분히. 네, 그렇죠. 난이도로 따지자면요. 이 게임이 어떤 그래서 요소가 있냐면요. 일단 문명 테마예요. 그렇죠. 테마는 문명이죠. 그러니까 나의 문명을 상대방의 문명보다 더 번영하도록 건설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임이고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저는 이 CIV의 룰북을 보자마자 처음 들었던 인상 자체가 세븐 원더스다. 세븐 원더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제목도 약간 문명의 그런 CIV면 우선 시빌라이제이션이니까 아마 그거를 아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자로 하나씩 따서 CIV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다 보니까 첫인상은 그렇게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식이 굉장히 흡사해요. 카드를 한 장 뽑아서 내 앞에 내리면서 등록한다. 네. 그게 기본 골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븐 원더스도 그래요. 근데 이게 세븐 원더스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카드를 뽑아서 내려서 등록을 하고 그걸로 문명 관련해서 번성을 한다라는 테마 자체가 세븐 원더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대중적인 거 생각하면은 세븐 원더스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게임과 그 세븐 원더스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세븐 원더스는 어쨌거나 원더, 그러니까 불가사의를 각자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불가사의가 각자 능력치가 달라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세븐 원더스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던 요소들을 싹 뺐어요. 그렇죠. 뺐죠. 뭐 자원도 없고 그냥 기름기를 싹 뺐어요. 그래서 그 카드들만의 뭐 써있기는 그래요. 과학 분야, 종교 분야, 문화 분야, 유토피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카드 이게 좀 사실 또 그것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세븐 원더스는 그 카드 한 장 한 장의 능력치가 다 달라요. 다르죠. 점수가 있다거나 맞아요. 액션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행동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자원을 대신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이 카드는 그게 아니라 종교 분야 카드 능력치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문화 분야 카드 능력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카드별로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분야별로 능력이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고 사실상 공개된 룰북만 보셔도 한 5분이면 충분해요. 읽는 게. 이거 굉장히 짧아요. 뭐 글이 또 룰북도 큰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룰북으로 한
6장? 네, 6장 정도 되는데 또 글자 크기도 크고 예시도 그림도 잘 나와 있어서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룰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룰북을 읽고 나서는 사실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룰북 읽었는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 그게 실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네. 룰북으로는 감이 안 오는데 게임을 해보니까 재밌는 경우가 있고 있죠. 룰북이 재밌어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냥 별로다. 네, 그냥저냥 별로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룰북 그대로 재밌겠네 했는데 재밌었어요. 저도 룰북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재밌겠다까지는 잘 몰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하나는 들었던 게 이건 견제가 필수인 게임이구나. 인터랙션이 강력하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세겠는데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인터랙션이 센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상대방 기분을 상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인터랙션은 확실히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또 그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쁠 만한 견제 정도는 아니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것도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에 견제할 수 있는 요소가 뭐 7가지나 6가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6가지인가? 뭐 분야가 있으면 6가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견제하는 능력치가 한 한두 개. 그리고 내 카드에서 운용하는 능력치가 한 2-3개. 맞아.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네, 3개, 3개 정도. 고루고루 있기 때문에 남한테 견제를 안 하면서 내 것만 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운용을 하다 보면 남들이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또. 네. 근데 또 내가 직접 내 카드를 소모를 해서 남을 견제를 하면 그것도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밸런스가 괜찮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뭔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예상 외로 되게 잘 만든 것 같은 게 아마 유토피아 같은 경우도 후반대로 밀어넣은 거 보면 왜냐면 유토피아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 분야 중 하나인데 그게 이제 견제 요소가 좀 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그 종료 조건을 한 장 더 늘리는 게 뭐냐면 종료 조건은 간단해요. 그냥 게임 덱이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플레이어가 한 분야에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대충 7장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7장을 모으면 그 즉시 끝나요. 근데 이제 유토피아가 그거를 더 늘려버리는 인터랙션이라서 뭐 그런 것도 후반에 넣은 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서로 위험할 때 계속 다 찔러 넣어서 집중 공격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네. 유토피아를 특히 저는 좀 잘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카드들이 능력치가 한 6종류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6종류라는 게 되게 적어요, 사실은. 적어요. 적은데 그 안에서 이게 잘 맞물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게임 자체가 너무 단순하면 리플레이성이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러브레터 이런 애들도 이런 카드 게임류도 그렇지만 매번 할 때마다 리플레이성이 달라지는 이유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양상 달라지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카드의 능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상이 항상 비슷하거나 뭐 콤보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매번 똑같은 거라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으면 하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그것도 신기했어요. 내 핸드에 들어오는 그때그때 카드도 당연히 다르거니와 세븐 원더스랑 비슷해요. 내가 그때마다 군사로 승리를 할 것이냐, 과학으로 승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로 승리를 할 것이냐. 그거를 카드를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이제 활용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 게임도 그래요. 내 손에 카드를 들어오고 해서 뽑았을 때 제가 뭐 문화를 모으고 있었는데 더 이상 문화가 들어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한테 계속 문화 카드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그 1시대와 2시대, 3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서 그 카드 분포도 1시대에 뭐 문화가 몇 장 있고 2시대에 그렇죠. 문화가 몇 장 있고 이게 다른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노선을 다른 걸로, 다른 분야, 뭐 종교 분야로 갈아타서 종교를 키우던가. 맞아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양상이 항상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제 경험상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군사 카드 4장을 들고 시작했거든요. 많이 4장이 아니고 3장을 아예 시작부터 군사를 3장을 들고 시작해서 오케이 그러면 아예 군사로 가자. 또 초반 중반 초반 아니 2시대 초반까지는 군사로 잘 가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 결국엔 군사로 못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능력치 중에 내가 내려놓은 카드를 버리면서 쓰는 이제 능력치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능력치거든요. 그냥 이제 내가 카드를 최소 3장 정도 모았을 때 계속 쓸 수 있는 유틸기가 있고 아니면은 카드를 버리면서 쓸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기술이 있는데
베리님 말씀하신 대로 양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제가 카드를 버려서라도 상대방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걸 놔둬버리면 내가 한 발짝씩 뒤로 밀리기 때문에 뭐 한 장 차이로 게임을 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생각해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분명 말씀하신 대로 드로우 운도 좀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게임을 하면서 뭐 분명히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드로우 뭐 카드 드로우 잘 나오면 이기지 않는데 예상외로 드로우 때문에 뭔가 내가 진다. 드로우 때문에 이긴다라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거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을 만큼의 카드 운용 능력치를 카드 기본 그 분야별로 카드가 가지고 있어요. 네. 내 손에 있는 걸 한 장을 내리고 새로 뽑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카드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정말로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면 저희 오늘 이거 장점 단점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장점은 뭐 우선은 갖고 다니기 굉장히 편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 레인트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박스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다고? 그건 단점이고요. 장점은 갖고 다니기 편해요. 그거는 확실히 장점이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저는 의외로 그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박스 크기가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인데 안에 이제 우리 되게 박스 안에 보면 트레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플라스틱 트레이 되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항상 트레이들이 만족하는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 트레이가 있으면 2개는 불만족이고 하나 정도 만족하는 수준의 확률인데 이 안에가 좀 생각보다 이거 지금 카드랑 구성품만 들고 다니면요 현재 박스의 반으로 부피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안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공간이 쓸데없이 넓거나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필요한 만큼 딱딱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프로텍터를 끼우면 딱 공간이 나와요. 그래요. 네, 공간도 나오고 왜냐면은 되게 기존에 이제 트레이들은 프로텍터 끼우면 안 들어가요. 아니면은 프로텍터 끝이 이렇게 접혀서 꽉꽉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예 프로텍터 두께까지 생각을 했고요. 더 공간을 줄일 수 있으면 1시대, 2시대, 3시대를 한 번에 다 같이 넣는 게 일반적인 트레이지만 이거는 1시대, 2, 3시대를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꼽아놓을 수 있게 분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박스를 열자마자 바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렇죠. 바로 그냥 빼서 합치고 바로 시작합시다도 가능해요. 그게 사실은 이상적인 그 오거나이저라 그러죠. 그렇죠. 이상적인 오거나이저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를 잘 만들면 솔직히 오거나이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오거나이저를 생각을 안 하는 트레이가 잘 만든 거거든요. 제 그렇죠. 생각은 그래요. 근데 아무튼간에 구성품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그게 되겠지만. 가능하기도 하고요. 구성품이 별로 없어서. 왜냐면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참조표 정도만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내 안에 구성품 신경 쓴 것도 마음에 들고 우선 휴대하기가 편해요. 저는 장점으로 꼽자면 게임 메커니즘이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일단 카드 게임. 그렇죠. 저는 카드 게임, 그러니까 미니멀한 말씀하신 대로 앞에 휴대성이 좋은 카드 게임이라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 세븐 원더스에서 다이어트를 쫙 잘 시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븐 원더스는 카드 한 장 한 장의 능력이 다르고 그게 또 분야별로 있고 이런 반면에 이거는 종료 조건도 굉장히 다양해요. 결국에 세븐 원더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계산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기는 종료 조건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시대의 중간에 끝난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3시대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승점 계산을 들어가서 승점이 높은 문명이 뭐 원더가 승리한다 이런 개념인데 CIV는 좀 다릅니다. 종료 조건 자체가 셋 콜렉션으로 그 분야의 문화를 한 분야의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해야 되죠. 뭐 종교 그렇죠. 분야든 과학 분야든 그 분야를 셋 콜렉션을 잘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장수만 잘 모으시면 되고요. 뭐 세븐원더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세븐원더스는 초반은 좀 긴장감이 없어요. 시작부터 누군가 군사 카드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긴장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거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극초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딱 보면 이번에 원더로 빨리 저겠다. 그러면 자원 괜찮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자원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IV는 초반부터 뭔가 게임에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그러니까요. 게 종료 조건이 먼 듯 하면서 안 멀어요. 네, 별로 그러니까 안 멀어요. 셋 콜렉션으로 그러니까 한 분야를 뭐 예를 들어 군사 분야만 모은다 그러면 그게 7장이다. 그러면 첫 턴에 한 장을 내려놓는 순간 그 두 번째 턴이 오기까지가 또 금방이에요. 네, 굉장히 금방 그러니까 한 3장, 4장까지는 굉장히 금방 쌓여요. 맞아요. 심지어. 근데 그러면 사실 3장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이제 3-4장이 금방 그렇죠. 쌓였으면 그 뒤에는 그 뒤에도 한 3장 정도밖에 안 맞아, 남은 맞아, 거거든요. 맞아. 그 순간에 이제 옆에서 보다가 움찔해요. 저 사람 어느새 저렇게 좀 쌓았네? 약간. 그렇죠. 아니다, 그러다가 또 그 사람 차례 오면 그걸 또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고민이 짙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죠. 저 사람 이제 한두 턴이면 끝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견제를 하기엔 사실 늦었어요. 뭔가 견제를 해야 돼요. 그때쯤이면. 맞아요.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설마 하겠어 하는데 정말로 이 시대가 3시대 시작도 전에 게임이 끝날 때도 있고요. 이 시대 중간에도 게임이 끝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 끝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끝냈었죠. 그렇죠. 네. 그래도 베리님은 어느 정도 약간의 견제를 받으면서 했지만 진짜 견제 없이 게임이 끝난 적도 있어요. 혹시나. 정말 그냥 내려놓고 네, 아무도 서로 네. 견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역시 견제를 해야 되는 게임이라는 건 그때 확실히 느꼈고. 또 장점이 또 몇 개 더 있어요. 아까는 이제 외부적으로 했지만 게임상으로도 봤을 때 우선은 그림 아무리 이제 진짜 만약에 이제 정말 신경 안 썼다면 아마 1시대, 2시대, 3시대가 카드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뭔가 분야별로. 저는 근데 이 일러스트 관련해서 장점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보기 좋은 떡 같아요. 그러니까 색감이나 이런 건 되게 이뻤는데 막상 게임 실제로 보니까 약간 뭐랄까 비어있는 확 느낌은 안 오죠. 예를 들어 문화면 문화란 느낌은 솔직히 좀 안 들었는데 뭐랄까 카드 구별은 솔직히 좀 쉬워서 좋았어요. 제 같은 경우 색깔이 항상 저는 약간 3D 폴리곤 그냥 색깔만 칠해놓은 느낌?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는데 저는 좀 호예요. 호 쪽에 가까워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깔끔하고 단순한 이런 그림을 차라리 좋아하거든요. 구분만 잘 되면. 전 처음에 살짝 공익 광고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올림픽이라던가 공익 광고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런 3D 폴리곤으로만 이제 그래픽으로만 해서 만든 맞아요. 듯한 그런 일러스트. 근데 좀 독특했어요. 여러모로 독특했어요. 누군가의 손으로 쓴 일러스트도 아니고. 카드가 분야별로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파란색 위주 계열의 카드예요. 다 파랗죠.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파랗죠. 분사는 빨간색 위주. 빨갛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쉬웠어요. 카드별로. 그것도 그렇고 색깔이 아니더라도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도 물론. 그래서 색깔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 카드마다 아이콘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저도 그래서 아이콘 위주로 되게 구분을 해요. 카드는 그냥 감상할 때나 쓰지 되게 아이콘 위주로 하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색 콜렉션 그리고 문명 테마라는 게 일단은 좋았고요. 그러니까 문명 테마의 게임이 의외로 없어요. 헤비하죠? 있으면 헤비하거나 그거를 잘 라이트하게 초보자들도 접근성이 좋게 만든 게 전 세븐 원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벼우면 어떨까라 그쵸? 원하시는 분은 세븐 원더스도 의외로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븐 원더스 은근히 성공할 게 많아요. 카드가 워낙 다양해서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끝났을 때 승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패가 갈리는구나가 그때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직관적이에요. 그 즉시 상황이 보이죠. 네. 왜냐면 누군가가 세 번째 장수를 내려놓으면 저거 세 장째 내려놨구나. 이제 저 사람은 4장만 더 모으면 끝나겠구나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남의 플레이가 굉장히 잘 보이는 것도 장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깨알 같은 메탈 코인. 이거 솔직히 그냥 종이 토큰 동그란 걸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메탈 코인은 넣어줬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게임상에서 뭐 돈으로 쓰이고 자원으로 쓰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표시. 그 문화. 코인이 아니라, 그렇죠. 메탈 코인이라기보다는 표식이죠, 표식이. 그렇죠, 코인은 맞긴 맞는데. 맞아. 문화 분야의 능력치가 그거예요. 남의 카드들을 능력을 하나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카드, 그 분야가, 복사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표시하기 위해서 올려두는 코인의 역할인데, 그것도 구성품도 괜찮고요. 그것도 또 트레이가 또 이렇게,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둥그런데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낄 수 있게 탁 하면은 고정이 돼서. 고정이 되죠. 네, 고정이 돼서. 이런 거 은근히. 세심하게 좀 했어요.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러모로 저는 이 게임을 해보고 괜찮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장점 얘기하려다가 참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은 그 카드들 사이에서 콤보를 짜는 맛이 있는. 이게 또 콤보가 나와야지. 그런 게임이 드물어요. 맞아, 저도 진짜. 제가 그래서 비교군을 하나 설정을 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마제스티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마제스티를 못 해봤거든요. 만두게임즈에서 나온 게임인데, 그 스플렌더 작가의 최신작이라고 해야 되죠. 네, 최신작이에요. 최근에 스플렌더 이제 후속작이라고 후속작이라면 후속작이고 최신작이라면 최신작인데,
그 마제스티를 이제 국내에 있는 만두게임즈에서 정식 한글화를 해서 발매를 했었죠. 그런데 그 게임도 그래요.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승리였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뭐 8가지 카드가 있고요. 그 카드들이 능력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카드를 똑같이 셋 콜렉션을 해요. 종류별로. 셋 콜렉션을 해서 그 능력치를 써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설명만 들었대? 설명만 들었을 때 비슷한데 문제는 그게 서로 연동되는 능력이나 그런 게 테마도 완전히 달라요. 걔는 무슨 뭐 마법사, 여관, 뭐 그런 약간 느낌이 판타지나 중세풍 느낌이고요. 근데 문명을 쌓는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얘도 능력치, 그러니까 테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게임이라 맞아요. 제가 뭐 그건 일단 단점으로 꼽을 그렇죠. 건데 어쨌거나 그런 게임인데 그 마제스티도 굉장히 간단한 그 안에서 그 콤보를 짠다. 네. 요게 괜찮다.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짧아요. 짧고 간단한데 그 카드끼리의 콤보를 짜는 맛. 그게 있는 게임이 잘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들었을 때는 단순한데 은근 뭐라 하지? 연계가 돼요. 스킬끼리. 연계기를 쓸 수가 있는 그게 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그런 것까지는 기대 안 했거든요. 어차피 이 정도 게임에서 연계까지 바라는 건 좀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웨이팅 1.0에 뭐 이렇게 그렇죠. 구성분도 단순하고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몰랐는데 베리님이 딱 언급을 하면서 저는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연계라는 걸.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저는 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연계 플레이를. 그래서 베리님이 이겼어요. 이 카드를 3라운드가 3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카드를 발동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두 장을 한 번에 내려놓으면 내가 5장까지 모았는데 나머지 2장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겠네? 그 즉시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이 딱 든 순간에 게임을 제가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냈죠. 그래서 이 게임이 생각보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게임이 정말 끝날 수가 있어요. 2-3장 남았을 때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이게 2장 정도 남았을 때 뭐 2장 정도야 뭐 하겠는데 정말로 그 운용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끝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의외의 요소도 있고. 그럼 이제 저희 단점 얘기를 해볼까요? 베리님 아까 단점 얘기하셨는데 그거 먼저 그러면 그냥 먼저 얘기를 하세요. 단점을. 단점 문명 테마를 씌웠지만 사실상 뭐 테마성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입힌 거라서 마제스티처럼 중세풍으로 뭐 하나는 여관, 하나는 뭐 마법사, 뭐 하나는 마녀 이렇게 씌웠으면 그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갈 만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를 몰입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게임이고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그게 CIV가 보면은 종교 분야의 능력치가 특히 그 패시브 능력치가 지속 능력치가 핸드를 3장을 늘린다인데 그게 종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테마성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거 저는 솔직히 굳이 문명 말고 다른 테마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문명 테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서 그러니까 문명 테마인데 라이트한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적합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오히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풍이나 마제스티 이런 것처럼 너무 흔해요. 사실. 너무 흔하고 뭐 예를 들어 히어로렐름도 판타지 테마 이런 건데 카드로 하는 판타지 테마 이런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히려 더 묻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명 테마를 비집고 들어간 건 오히려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문명 테마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테마성이 짙게 들어가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명은. 그렇죠. 할 게 많고. 근데 이제 이건 테마를 못 느끼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또 그러니까 오히려 판타지 테마인데 좀 테마가 못 느낀다 그러면 역효과가 좀 들어갈 텐데 문명은 애초에 기대치가 좀 있어서 애초에 박스 자체도 CIV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문명이 뭔가 느껴지겠구나. 맞아요. 하지만 박스도 작으니까 뭔가 좀 라이트하게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치가 더 커서 오히려 실망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걸 단점으로 꼽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문명 테마를 입고 되게 라이트하게 나왔네. 좋아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기대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 괜찮아. 그래서 재밌네. 그렇죠. 저도 약간 된 거거든요. 투자에 비슷한 그런 뜻이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정말 그런 뭔가 능력치가 좀 문명에 좀 이렇게 뭔가 맞는 거였으면 문화는 확실히 맞는 게 없어요. 군사는 그래도 좀 그럭저럭 했어요. 저는 군사는 좀 맞다고 봤어요. 저는 오히려 아쉬운 점은 그거죠.
행복한 바오밥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게임을 출시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브랜드 자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롯데, 대기업의 롯데에 그렇죠. 있는 엘초이스 이런 걸로 자회사 PB 브랜드 상품을 따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각기 브랜드 이름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행복한 바오밥의 로고를 달고 나오면 게이머스들 입장에서는 교육용 게임이 맞아, 많이 나오는 맞아. 곳인데 뭐 좀 라이트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면은- 너무 게이머들에겐 너무 쉽지 않을까? 이러한 좀 진짜 말 그대로 색안경, 선입견이 선입견, 뭐 색안경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는 왠지 문명이지만 교육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역사적인 뭐 시대 배경이라든가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사 뭐 카드 게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바오밥의 이름을 내걸고 이 브랜드를 이걸 런칭을 했는 것보다는 아예 자회사 브랜드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이머스 한 게임을 따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맞아요. 사실 뭐 게이머스다, 교육용이다 이거는 누가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좀 많이 라이트하고 어린아이들과도 할 수 있겠네 싶으면 교육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회사를 세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좀 뭐랄까 선입견에 묻힌 게임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맞아요. 보드라이프나 이런 데 봐도 초반에만 잠깐 언급됐지 이거 별로 그렇게 언급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엔 거의 저는 없고. 레인트리님이 그 리뷰 때문에 가져오시지 않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접촉할 기회도 없고 왜냐면은 게이머스 게임이었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사서 한 번쯤은 갖고 왔을 법한데 이거는 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외에는 진짜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좀 뭔가 그런 교육적인 이미지 때문에 좀 묻히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해보고 많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서 만약에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 게임은 장점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성이 괜찮아요. 카드 꽂고 리플레이성이 짜는 괜찮아요. 맛이 있고 그 양상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면 말 그대로 카드의 분포도 저는 단점 중에 하나가 카드 분포도인 것 같은데 밸런스 패치를 물론 하고 원래 게임 작가분이 만드셨을 때도 여러 번 리플레이를 했겠죠. 해보셨겠죠. 그런데 그 밸런스 카드 분포도에 있어서 그 유토피아 카드 같은 경우에는 3시대에만 나와요. 네, 맞아요. 3시대에 완전 몰빵이 돼 있어서 거의 3시대는 유토피아만 뽑았다 하면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한 3장 되게 중에 많아요. 2장은 유토피아. 그런 식인데 이게 또 능력치 자체가 그 다른 분야에 나서 예를 들면 과학이면 과학 분야에 다른 사람들 거에 얹어서 그 분야 카드의 종료 조건을 한 장 늘린다. 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게임이 늘어지기도 해요. 분명 늘어지는 요소긴 하죠. 어쨌든 종료 조건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대기 떨어지면은 그때는 그쵸. 점수 계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점수 계산은 간단해서 참 좋긴 좋더라고요. 맞아, 잡눈이 없어서 참 좋아요, 이거. 맞아요. 네. 잔룰도 없고 뭐 직관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유토피아의 카드가 너무 3시대에 몰빵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한 2시대에 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4장이나 8장 정도라도 뭐 그냥 말 그대로 1시대, 2시대는 하나도 안 들어갔던 유토피아가 3시대에 몰빵돼서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료 조건이 두 종류잖아요. 그렇죠. 한 종류를 일정 수만큼 모아서 끝을 내던가 아니면 덱이 다 떨어져서 각 분야별로 점수를 측정해서 점수를 내거나. 근데 제가 이 디자이너의 작가의 의도를 그냥 추측을 하자면 한 2시대까지는 그냥 첫 번째 종료 조건 다 모아서 끝을 내고 한 3시대까지 갔으면은 각자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서 모아서 애초에 색 컬렉션으로 가자라는 의도가 있죠. 왜냐면은 정말 작가가 의도했으면은 분명히 유토피아도 2시대, 1시대에도 아마 한두 장 정도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료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딱 룰을 들어서 종료 조건은 첫 번째 종료 조건 가장 이제 뭐랄까 핵심인 하나를 다 모으면 끝을 낸다. 이걸로 거의 되게 달리는데 저는 솔직히 베리님이랑 할 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걸. 다 저는 덱이 다 떨어져서 각자 분야별로 계산해서 저는 맨 처음에 느낀 이 게임은 한 분야의 종류를 다 모아서 끝내는 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구나. 원래는 서로 견제를 막 하고 뺏기면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모아서 이렇게 점수를 좀 먹는 것도 작가의 의도가 거의 주력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양상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첫 플레이에 2시대 마지막에 거의 끝냈죠. 심지어 첫 플레이에 그 종류를 하나 다 모아서 끝내는 걸 그래서 이렇게도 끝이 나긴 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가의 의도를 그냥 추측을 하자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종류로 끝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유토피아 때, 왜냐면 유토피아가 견제가 들어가면 정말 한 카드로 게임을 끝내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나는 한 턴에 하나 났는데 상대방이 막 다 상대방도 계속 한 턴에 하나를 저한테 유토피아를 던져요. 그러면은 말 답이 그대로 없어요.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늘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확실히. 네. 근데 늘어져도 그래봐야 30분, 40분이라서. 그래봐야 뭐 한 10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맞아요. 어차피 워낙 그 순환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그리고 또 하나 단점 얘기하면, 아까 장점이자 단점인데 박스 크기예요. 디자인이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이렇게 같은 디자인, 그러니까 크기죠, 크기. 그러니까 그 일러스트나 그런 디자인이 아닌 박스 크기별로 이렇게 딱딱 책상에 꼽아서 딱 이렇게 뭐랄까 딱 정돈된 느낌이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그게 저는 구매에 남들보단 좀 많이 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거는 규격에 맞게. 그렇죠. 네. 저는 딱 규격에 맞게 딱 그 일명 FF 사이즈는 FF 사이즈대로 모아놓고 버건디 일명 우리 그 뭐라 하지 알레아 박스 사이즈는 딱 그 사이즈대로 몰아놓고. 근데 그것도 FF인데도 미묘하게 한 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맞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은 되게 신경 써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저는 그 박스 사이즈에서 애매함을 느낀 적은 잘 없는데 그 카드 사이즈에서 애매함을 느낀 적은 많아요. 그냥 모든 카드들이 6590이나 그렇죠. 그렇게 좀 5990. 규격을 뭐 그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프로텍터를 사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사야 되는 것도 사야 되는 건데 가끔 프로텍터가 떨어졌을 때 답이 없죠.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야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븐 원더스 카드 사이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텍터 종류만 사실 따져봐도 보드게임 뭐 쇼핑몰 같은 데서 뭐 10종류, 20종류가 되니까 그게 카드 사이즈가 그만큼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바오밥에서 프로텍터를 파는 거를 보면 4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당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이구나. 몇 개 더 있구나. 이게 같이 몰아놓질 않았네. 있겠죠. 아무래도 되게 많네요. 바오밥 생각보다. 측에서도 네, 저도 꽤 갑자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오밥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확 늘어나네. 거예요. 자사에서 파는 게임들을 위한 프로텍터는 아마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게임을 판매 옆에 이렇게 프로텍터 같이 좀 놔줬으면 살 때. 연계 상품 이런 거요? 아니면 옵션 추가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긴 편하죠. 구매할 때 같이 사면 후회는 덜 하지 않을까. 같이 살 걸 이러면서. 저도 가끔 게임만 사다가 깜빡깜빡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맞다. 프로텍터 따로 샀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프로텍터만 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러다가 또 무료 배송 맞춰야지. 막 프로텍터 사려고 한 5만 원 맞추고 막. 이거는 그거 똑같지 않나요? 해외 구매 한 번 하겠다고. 맞아요. 예를 들어 한 게임 사고 싶어서 한 30달러짜리 하나 사고 싶어서 200달러 채우고. 생각도 없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만 했었던 게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저희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몽크루님 없이도 참 잘 떠듣네. 단점도 있어요. 카드 프로텍터 꼭 씌우세요. 안 씌우면은 끼스 나면은 그거 됩니다. 그 일명 우리가 말하는 리넨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엠보싱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뭐 단가 때문에 좀 저렴해서 게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엠보싱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엠보싱 리넨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카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잘 기스날 수 있는 카드고 약간 끝부분도 도화지 같아요, 도화지. 맨들맨들한 도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광 도화지. 있어요, 학창시절에 많이. 접으면 접는 대로 다 접히고. 그렇죠. 그 도화지,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떨어져요. 맞아. 왜냐면 리넨 처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기도 해서 탄력성이 좀 좋은 편인데. 꺾이면 끝납니다. 얘는 꺾이는 순간 거기 금 다 났고, 그냥 뭐 그림도 다. 맞아. 도화지. 되고. 약간 도화지, 있어요. 두꺼운 도화지라고 있어요. 맞아. 두꺼운 도화지 느낌. 오래 그러니까 게임을 정말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면은 프로텍터 꼭. 제가 이거랑 비슷한 카드를 본 게 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매직 더 게더링. 맞네. 매직 더 게더링 카드들은 리넨 처리 같은 거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 FF 시리즈 LCG 카드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LCG 카드들 리넨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림만 프린트해서 나온 그런 카드들이라서. 그래서 좀 잘 다루셔야 됩니다. 많이 섞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날 확률도 좀 높아서 프로텍터는 게이머들에게 있어서는 좀 필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마지막 혹시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신가요? 한마디요? 한 줄평 이거 한 줄평, 저희 한 줄평. 저는 그냥 뭔가 약간 편견에 좀 묻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이게 그렇죠. 딱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이게 저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이런 참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브릿지로도 좋고 여러 번 했는데도 질리는 감이 잘 없었어요. 음. 콤보가 그때그때 달라서 양상도 다르고. 약간 사담을 얘기하면 지금 몽크레님과 베리 두 분이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절대 지금 괜찮았어요. 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꿀매물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아유 저는 안 팝니다. 저는 안 팔고요. 저는 이런 거는 팔지 않고 그냥 드리면 드렸지. 브릿지로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 뭐 초보분들 위해서도 괜찮고. 베리님이랑 몽크레님 하는 거 봐서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선택해서 드려야죠. 만약에 드린다면 아무튼 네. 하는 거 봐서. 저희 뭐 오를레앙도 할까요? 오를레앙 좋죠. 저는 오를레앙을 이제 현실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한 8오를레앙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하니까. 저는 12오를레앙이요. 한 달에 한 번은 브릿지로 껴서 꼭 할 만한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이 의외로 길어서 보면 텀이 길어서 12오를레앙. 네, 한 달 브릿지로 가져오면 근데 어쨌거나 브릿지로 가져오면 매주는 좀 무리더라도 했을 때 드림이었을 때 오케이 하자라고 할 만큼의 리플레이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에 4번 모이니까. 그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한다 치면. 저희 실질적으로 한 달에 4번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모임을 또 이제 시작했잖아요, 또. 그렇죠. 뭐 모임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않고 그냥 보드라이프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보드라이프에서도 몽크루님만 계속 광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몽크루님 광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건 별 저희는 사실 별의미 근데 뭐 저희가 모임을 열었습니다. 오세요라고 말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저는 이 베레몽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베레몽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게이머를 위한 모임이고 저는 사실 그 몽크루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베레몽 얘기를 할까? 라고 근데 제가 결사반대를 했어요. 저도 약간 하지 말자는 쪽의 의견이 가깝습니다. 저는 게임을 즐기고 싶은 거지 청취자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저희 베레몽 잘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모임과 이 방송은 좀 별개죠. 저도 게이머니까.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일개 게이머다 보니까 모임 말 그대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모임 장소까지 가서 막 방송 얘기하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 좀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는 뭐 모임 뭐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진짜요? 제 뭐 지인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지인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임 하는데 뭐 방송에서는 언급이 없던데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방송은 방송, 모임은 모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그 세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그걸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더 이상한 얘기 안 돼요. 베리님 울어서 안 돼요. 여기까지만. 네, 아무튼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몽크루님 다음에 함께해요 저희. 그래요. 다음에 봐요. 네 종합 보드 게임 방송 베레몬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몽크루님 미안해요.